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3월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든 직무에 복귀하든 변론이 나게 됩니다. 자, 최후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을 전제로 임기 단축 개헌안을 제시를 했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민방 특별대담 주인공은 강력한 추진력과 개혁성, 또 대중친화적 소통 능력, 풍부한 정치적 리더십을 가진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앞서 제가 정치인 홍준표의 강점 3가지를 이제 뽑아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 이게 제가 뽑은 게 아닙니다. 예. 아침에 AI에게 물어봤습니다. AI 똑똑하네요. AI가 제대로 짚었습니까? 예, 나는 잘 모르겠는데 똑똑하네요. 그런데 이제 뭐 추진력, 개혁성, 그래서 개혁성은 왜 이게 들어갔을까? 그 물어봤더니 AI가 답변을 줬거든요. 예.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개혁성이 언급이 됐다고 보세요? 옛날에 국적법 개정도 한 일이 있어요. 예. 병력 면탈을 하기 위해서 원정 출산하고 네. 그거 막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또 그 토지 임대부 주택 네. 그것도 한 일이 있고 또 주택 소유 제한법 해가지고 1가구 1주택만 하자마 그 한 것도 있고 하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그거는 좋아할 만한 그런 의제죠. 그래서 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한국 정치가 이제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최근에 정치가 왜 이래 이런 책을 이제 출간을 하셨는데 그 책에 뭐 답이 나와 있습니까? 그 책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정치를 시작하고 난 뒤에 페이스북이 생기면서 매일매일 일기 형식으로 글을 씁니다. 네. 그거는 정치를 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떤 돌발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적답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한 1시간 그 전날 일어났던 대한민국의 모든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은 내 입장 정리를 하는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페이스북에 기재를 하고 내 의견 제시를 한 게 지금 꽤 오래됐죠. 네. 그래서 책이 그 당시에 페이스북 관련 책이 3권이 이미 나와 있고 이번에 4권째 책을 낸 게 그겁니다. 예. 그 책 내용 중에 지금의 어떤 정치 상황에서 조금 연관 지을 수 있는 것도 있나요? 그거는 이제 3월 중순에 나올 이제 페이스북 네. 그 최근까지 쓴 것을 정리한 책에 네. 그게 기재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예. 자,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제 빠르면 열흘에서 2주 뒤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선고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탄핵을 겪었습니다. 예. 이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어떤 그 소회가 드시던가요? 그때도 나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적절치가 않다. 네. 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재심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단심입니다. 한 번에 끝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잘못 판결하면 그것을 지금 바로잡을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 때에도 내가 왜 헌재 판결이 잘못됐나 그걸 7가지를 제시하면서 예. 비판을 했습니다. 만약 그런 사례를 이번에도 똑같이 한다면 헌법재판소 무용론, 폐지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헌할 때 내가 그런 의견까지 제시했어요. 더 이상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법대로 해주기 바란다. 법대로 만약 안 하고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 파면 형식으로 할 때 그 엉터리 재판을 한다면 네. 그거는
개헌할 때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네. 헌법재판부를 두면 됩니다. 미국이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네. 마찬가지로 만약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재판을 엉터리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저 27일 발표된 그 MBS 여론조사를 보면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가 52%, 불신한다가 44%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같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보다는 신뢰한다는 3%가 떨어졌고 불신한다는 건 더 늘어났어요. 이 국민들이 느끼는 것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 불공정성 문제 그리고 그 공판 진행하는데 불법성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됐거든요. 딱 하나만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정인들이 정언이 오락가락했어요. 그렇죠. 그죠? 예. 오락가락하니까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그 오락가락하는 그 정언 믿고는 재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서를 참고하겠다. 예. 그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검찰 조서를 참고하기로 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헌법재판소 법에 보면 소송 진행 중인, 재판 중인 사건의 형사 기록을 가져오지 못하게 해놨어요. 네. 헌법재판 법정에서 나온 그 정언만 갖고 재판하도록 헌법재판소법 32조가 그게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긋나게 헌법재판관들이 모여갖고 검찰 조서를 가져오겠다. 왜 가져오겠다고 했겠어요? 검찰 조서는 A라고 진술해놓고 법정에 가서는 B라고 진술했다고. 네. 그럼 B라고 진술한 법정 진술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그 소송 구조상. 네. 그런데 B라는 진술을 갖고는 인용을 하기 어려웁니까?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게 그 검찰 기록을 가져오겠다. 그런 식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이 몇 가지 더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가장 나는 결정적인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그래 잘못하면 법원 같으면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게 절차가 있는데 여기는 단심이에요. 예. 그 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원민재판은. 이거 바로 잡을 수 없다는 아니 말씀이잖아요. 그 문제가 크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폐지론 문제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뭐 특수전 사령관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국정원 1차장 홍장원 씨의 메모 관련 그런 것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그게 시장님께서는 이제 핵심 키맨들이죠. 네. 핵심 탄핵으로 이제 인용을 하기 위한 핵심 키맨들인데. 그러니까 체포하라 이런 얘기를 그렇죠. 들었다 뭐 하니까.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핵심 키맨들인데 나는 그게 내가 참 홍가 집안에 그런 애가 있는 것도 참 네.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데 네. 난 어떻게 저런 애를 국정원 2차장에 1차장에 시켰을까? 내 인사도 참 잘못했다. 그런 생각까지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재판하는 건 아니죠. 네. 질문을 하니까 추궁하니까 그걸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애를 어떻게 믿고 대통령 탄핵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친구가 키맨이죠. 윤석열 대통령 이제 최후 진술을 보셨을 텐데 임기 단축 개헌 언급했습니다. 나름대로 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보십니까? 내가 뭐 이거 말하기는 그렇던데 네. 한 3주 전쯤 됐을 거예요. 용산하고 가까운 사람이 대구시청을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이거 박근혜 때처럼 여론으로 몰아간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일단 탄핵 기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네. 헌법재판소라는 게 지금 4대 4로 딱 갈라져 있어요. 네. 그죠? 4대 4로 갈라져 있는데
이쪽에 우리 쪽에 두 사람이 일로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인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우리 쪽에 네 사람이 명분이 있어야 된다. 명분을 주려면 나는 내가 탄핵 기각되더라도 조기하야하겠다. 그래서 야당의 반발도 무마하고 네. 우리 측의 명예도 찾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아마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언을 받아들여졌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조기 대선 이야기를 대통령 하야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측에 있는 헌법재판관들 4명한테 어떤 영향이 갈지 이제 결론을 봐야 되겠죠. 자, 이제 관심사는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기각돼서 업무 복귀를 하느냐 아니면 파면되느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두 건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24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는 탄핵 인용이 52, 기각이 45.1. 그 다음에 27일 발표된 MBS 조사는 탄핵 인용 파면이 54, 기각 후 직무 복귀가 38%. 사실 이제 초반에는 70%가 넘었고 그렇죠. 탄핵 반대가 20%였거든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란죄 프레임을 씌워버렸잖아요. 네. 엄청난 죄죠. 예. 사형 무기밖에 안 되는. 그 프레임을 씌웠을 때 난 내란죄는 안 된다. 내란죄는 그게 법률상으로 불가하다. 우선 내란죄라는 거는 정권 탈취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무슨 정권 탈취의 목적이 있냐. 두 번째, 폭동행위를 해야 하는데 네. 폭동행위가 없었다. 우리 법에는 보면 소란죄가 있고 소요죄가 있고 폭동죄가 있습니다. 3단계가 있어요. 네. 소란죄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해요. 소요죄는 형법에 그 소요죄가 있어요. 5.3 인천 사태라고 옛날에 있었던 거, 그게 소요죄입니다. 그 다음에 소요를 넘었을 때 폭동죄입니다. 살인, 방화, 약탈, 무질서한 상태는. 그게 이제 LA 폭동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폭동이라는 개념은 계엄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한밤중에 해가지고 여태 계엄이 그랬잖아요. 한밤중에 해갖고 국회 앞, 방송국 앞, 그리고 주요 관공서 앞에 탱크들이 다 진주합니다. 그리고 군을 위압적으로 해서 사실상 그게 폭동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군인 100여 명인가 200여 명인가 국회 와서 하는 척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해제 요건 행사하니까 즉시 철수했어요. 네. 근데 그걸 폭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내란죄가 안 된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야당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헌재재판관에 내란죄를 빼버렸어요. 내란죄를 빼버리고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이제 국민들한테 들어가기 시작했죠. 저게 내란으로 몰았지만 내란죄가 안 된단다. 그리고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했겠나. 그 인식이 이제 정대되면서 박근혜 탄핵 때하고는 달리 지금은 탄핵의 국민적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보면 탄핵을 인용해도 혼란이 올 거고 네. 기각을 해도 혼란이 올 거다.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야당 폭정에 대한 경고형 평화적 계엄이었다. 이 부분을 동의하시는 건가요? 나는 그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계엄은 부적절한 거죠. 부적절했는데. 그 계엄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지 말고 예.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돼요. 예.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은 국회와 대화, 타협, 소통으로 풀어갔어야 할 문제를 그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계엄을 하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진 거죠.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뭐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 홍장원 외모에서 이제 정치인 명단이 여인영 방첩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명단이 작성되고 거기에 이제 한동훈 대표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제 내란 프레임으로 간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이? 계엄을 하려면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이나 일요일 밤에 하는 거죠. 예? 국회에 계엄해서 요구가 있는데 네. 국회의원들은 금요일 오후 되면 다 지역군에 내려가요. 네. 예? 그런데 화요일 날 계엄을 그것도 10시 한 45분쯤 해버렸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 있다가 다 국회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그것도 파악 안 하고 계엄을 하겠다? 그거는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왜 계엄이라는 선택을 했는지 나는 그거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네.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구속도 취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탄핵이 기각되면 당연히 구속 취소가 돼야 되겠죠. 그럼 내란죄 그 관련 부분은 이제 공소 불구속 취소가 상태로 돼야 되는 됩니까? 거죠. 예. 근데 거기도 내가 이제 한 말씀을 드리면 예. 내란죄 수사하는 것도 저게 엉망이에요. 공수처가 했던. 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검찰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경찰만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문재인 때 검수고 안 바쁘 하면서 그래 수사권 조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공수처의 수사 서류나 검찰의 수사 서류는 저거 법률상 권한 없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서류가 무효야. 예. 그런데 무효인 서류를 들고 덜 큰 기소를 해놨다. 내가 그거 저 어떻게 수습하려고 검찰에서 저런 짓을 하냐. 나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참 그거 코미디 같은 수사야. 코미디 같은 수사라고. 그 체포영장 신청을 두고도 이제 쇼핑 논란이 있었잖아요. 쇼핑을 떠나서 예. 체포영장에 이제 발부받을 때 형사소송 110조, 111조를 배제한다고 판사가 써놨어요. 네. 그 111조, 110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청와대 같은 데 들어갈 때, 대통령이 들어갈 때 못 들어가게 하는 조항입니다.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배제 조항을 넣지 않으면 영장 집행이 안 돼요. 근데 판사가 어떻게 법률에도 없는 강행 규정을 지가 마음대로 쓰여가지고 영장 발부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법조 들어온 지 40년입니다. 법조 생활은 11년밖에 안 했지만은 나는 그런 영장 처음 봤어요. 그렇게 영장은 발부 자체가 무효라 이거야. 무효인 영장이다. 무효인 영장을 두고 체포한다고 생쇼를 하고 그것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사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는 공소 취소해야 돼요. 공소 취소하고 네. 경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 청구를 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윤 대통령 측에서 말하는 것은 구속 기간이 하루가 지났답니다. 네.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당연 구속이 취소됐어야 되죠. 네? 검찰에서 왜 그 엉터리 같은 짓을 했냐면 공수처 가져온 서류, 경찰 일부 서류를 보니까 도저히 기소를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추가 수사하겠다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근데 법원에서 연장 신청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검찰은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수사권이 없는데 무슨 그 수사를 하려고 하냐. 이거 연장 신청을 거절해 버렸어요. 기각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다시 재연장 신청을 또 했어요. 그것도 기각돼 버렸어요. 그래 하니까 이거는 석방도 할 수 없고 원래 석방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하루 지나서 엄격결에 기소를 해본 거지. 자기들은 하도 수사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란죄 같은 사형 무기 이런 중죄를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한 검찰이나 또 하루가 구속영장 기간이 지났다는데 그 지난 영장을 갖다 석방 결정 안 하고 기소한 검찰이나 그 한심한 검찰이죠. 그 말거래 해서는 안 되죠. 네. 자, 국민의힘 이제 내부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쌍권 위에 쌍전이 있다. 그렇죠. 쌍권은 이제 국민의힘 권영세
원내대표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이야기하고요. 쌍전은 전광훈 목사 전환길 강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어이없다고 봅니다. 네. 왜 어이없다고 보는가 하면 여태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밖에서 우리 정부나 여당을 도와주는 그런 세력들이 집단적으로 모이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탄핵 반대를 걸고 전국적으로 지금 아마 찬성 집회보다도 10배 이상 많이 모입니다. 네. 사람들이. 예. 구름같이 모여요. 네. 민주당 한번 보세요. 민주당 뒤에 누가 있습니까? 민주노총하고 정교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동해서 여태 광화문에 횃불 들고 촛불 들고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왜? 그럼 민주당은 민주노총하고 그 정교조하고 잘라내야지. 그 잘라냅니까? 자기들 세력인데 우리는 앉아서 정광훈 목사나 전환길이 난 그 사람 참 고맙다고 봐요. 네. 예? 그 사람들 우리 대신해서 아스팔트 투쟁을 해주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민주당에도 민주노총하고 정교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그 사람들을 거구 세력으로 몰아가고 하는데 네. 난 그것도 어이없다고 보는 게 거구 세력이라는 거는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폭력을 아니 동반해야 되는 히틀러나 네. 무솔리니처럼 예. 그 사람이 히틀러나 무솔리니처럼 전체주의적인 생각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우파 중에 강성 우파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두고 시비한다는 거는 난 참 웃기는 이야기다. 민주당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민주당 위에 민주노총과 정교조가 있다. 너희들 손 떼라. 예. 그래 이야기하면 그게 믿기 들어갑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난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정말 이제 우파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른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박근혜 탄핵의 학습 효과일 겁니다. 학습 효과. 그렇습니다. 예. 그때 진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숨어버렸던 사람들이 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탄핵까지는 너무 심했다. 네. 그래서 들고 이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뭔가 아스팔트 우파의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본다. 이렇게 부담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눈치 좀 보면 예. 어때요? 민주당은 민노총하고 정교조 눈치 안 봅니까? 똑같잖아요. 예.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원래 민주당은 중도 보수였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세 관련이라든가 이런 그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명 대표는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예. 그럼 자기가 주장했던 기본소득, 네. 예? 기본사회, 예? 그리고 뭐 온갖 그 좌파적인 그 정책은 취소해야죠. 그래 해놓고 지금 상법 개정 안 되고 하는 거 그 좌파적인 행각 아닙니까? 네. 그게 거짓말하는 거지. 그걸 거짓말에 쏘으면 바보죠. 최근에는 이제 그 상법 개정안까지 이제 법사위를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아마 우원식 의장이 브레이크를 밟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개미 투자자들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굉장히 영리한 거 아닙니까? 타겟을 영리한 정해서. 게 아니고 사악한 거지. 정치는 사악해야만 안 돼요. 당당하게 해야지.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네. 당당하게 해야지. 그 사악하게 그 정치하면 안 돼요. 사악하다. 그렇죠. 원래 이제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어떤 통치자가 될 사람들은 그런 자질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분적으로 다. 그건 옛날 이야기죠. 옛날 얘기예요. 중국에 보면 마키아벨리 같은 이야기가 후흑학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렇죠. 제왕이 되려면 얼굴이 두꺼워야 되는 거예요. 얼굴은 두껍고 속은 시커머야 된다. 그게 중국의 후흑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건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 지금 그죠? 이 시대는 그게 전부 투영이 되고 다 밝혀지는데 지금 그래 정치하면 거짓말 정치인이 되죠.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DJP 연합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이제 김종필, 박태준 이 두 분하고 연합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 영역을 이렇게 확장하는 걸 꼭 비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나는 좀 달리 보는 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북 정책은 빼고 네. 국내 정책에서 좌파적인 정책을 한 게 난 별로 기억이 없어요. 대북 정책만 빼고 대북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이 저는 잘못했다고 보죠. 네. 북핵을 갖다가 개발하게끔 살짝 간접적으로 도와준 거니까. 그래서 그 외에는 국내 정책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기에도 좌파적인 정책을 한 게 별로 없어요. 내 기억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는 다르지. 그건 판이야 다르지. 이 사람은 경기도 지사할 때 봐요. 생돈을 갖다가 다 퍼내가지고 빚내가지고 그걸 돈 뿌리고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2021년도에도 뭐라고 했나만 저 경기도의 차베스라고 그랬어. 차베스. 네. 베네수엘라 차베스처럼. 저 전한길 강사 얘기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윤상현 의원 주선으로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탄핵 인용 시에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될 것이다. 뭐 국민혁명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곳곳에 지나치게 개입해 있다. 탄핵 반대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난 그 우리 국회의원들 주장에는 난 논평할 전한길 씨 입장이 아닙니다. 예. 전한길 씨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네. 우리 측에 결코 불리한 주장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민주노총에서 떠든다고 해서 그걸 비평하는 거 맞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그 민주당이나 이런 진영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중국 때리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중국 때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우리나라에 사실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죠. 네. 그리고 저 빗장을 풀어준 게 사실상 선거권도 지방자치단체 선거권도 네. 문재인 때 다 주었잖아요. 네. 투표권 줬죠. 내정 간섭을 할 만한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줬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겠죠. 자, 이제 시장님께서는 이제 만약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열리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권에 출마하시겠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면. 아니 가장 좋은 거는 탄핵 기각돼 가지고 네. 윤 대통령이 좀 수습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나 박근혜 우리가 탄핵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정권을 그저 넘겨줬어요. 예.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탄핵 대선이 생길 때는 언제라도 자기 대선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네. 예. 지난해 저하고 인터뷰 하실 때 대권은 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하늘이 이제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상황입니까? 하늘이 지금? 하늘 문을 알면 내가 건진법사나 천공하지. 나는 그런 무서움 믿지 않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마지막은 이 작은 나라 대통령도 하늘이 결정한다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늘이 있습니다. 결정한다. 대신 나는 열심히만 하면 된다. 어쨌든 현재 국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뭐 대세론일까요? 이런 게 암암리에는 깔려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옛날에 이해창 대세론이 7년 동안 계속이 됐어. 예.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죠. 그렇죠. 이해창 대세론이 7년을 계속했어. 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대한민국에 탄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네. 대통령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악업을 저질렀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런 사람은 대통령으로 선택하지 못한다. 문제는 왜 지금 앉아서 30몇 프로 나오냐? 이해창 총리도요. 7년 동안 35%에서 40% 늘 가지고 있었어요. 예.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는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 그래서 그걸 굳이 대통령직하고 연결 지어줄 필요는 없다. 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실형 받았고, 근데 2심 항소심 선고는 3월 26일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이제 대법원에 가서 3심이 확정되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거 걱정 하나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걱정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헌법 84조 이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헌법 84조 이야기는 예. 사람들이 그 논의하는 게 우스운 게 불소추 특권입니다. 예. 소추를 내란 외환재배는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재판 중지 특권 아니에요. 대통령이 만에 되더라도 내 될 리 없지만은 예. 대법원은 서류 재판입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확정해 보면 대통령 선거 또 합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나 법원에서 소환장하면 대통령 신문으로 법정 가야 돼요. 지금 그러면 뭐 벌이고 있는 재판 다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게 지난번에 트럼프 예를 자꾸 국민들이 생각하는데 트럼프 그건 영미법이에요. 예. 네?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을 갖다가 대법원에서 중지시킵니다. 예. 없애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예요. 그건 재판 중지도 되지 않고 재판은 그대로 해요. 그런데 그걸 두고 불소추 특권을 두고 대통령이 되면 뭐 재판이 중지된다. 그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보면 저 사람 저 로스쿨도 나왔나?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국민의힘 이제 내부에서 이제 거론되는 주자는 한 6, 7분 정도 됩니다. 뭐 이제 홍준표 시장님도 계시고 김문수 장관, 오세훈 시장, 유승민, 한동훈 뭐 이렇게 많은데 이제 최근에 어떤 흐름에서 보면 시장님이 이제 상당히 앞서 있었는데 그 앞을 김문수 장관이 치고 나간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선거를 할 때는 다른 후보자들 의식을 안 합니다. 내가 잘해야죠. 내가 잘해서 이겨야지 남을 의식해가지고 선거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근데 문제는 이게 아마 토론 과정에서 걸러질 거로. 걸러진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책을 냈잖아요. 국민이 먼저다 이렇게 책을 내고 이제 다시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결국은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된다면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적절하게 나왔다고 봅니까? 그 책 제목을 그 언론에서 봤는데 제목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떤 제목을? 국민이 먼저다 그리고 내가 먼저다. 예. 네? 그 친구 그 하는 행각 보면 내가 먼저다죠. 예. 그리고 예. 나는 털것만지도 그 친구 의식을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인형에 불과해요. 인형? 인형에 불과해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 털것만지도 의식 안 합니다. 안 하고 무엇보다도 이 상황을 만든 양대 책임자가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이 두 사람입니다. 여당 대표라면
네. 어떤 경우라도 대통령과 협의를 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네. 사사건 건 대통령하고 어긋장이나 놓고 반대나 하고 그래 하니까 대통령이 오직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또 박근혜 때 한번 보십시오. 탄핵이 왜 됐습니까? 당이 대통령을 뒷받침하지 않으니까 네. 탄핵으로 간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똑같죠? 그런 지금 짓을 해놓고 다시 들어온다? 다시 들어오면 숨 쉴 공간도 없을 겁니다. 지금 그 친구는 세상 모르고 정치 모르고 날뛰는 거예요. 옛날처럼 네. 윤 대통령이 만들어준 그 자리들이 자기가 만든 자리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은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거기에 동반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장 책임이 크죠. 오히려 책임이 크다. 그게 윤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이 크죠. 나라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든 책임이 윤 대통령 다음으로 한동훈이가 제일 크죠. 뭐 일각에서는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되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했던 분보다는 반대했던 분보다는 찬성했던 분 쪽으로 여론이 좀 움직일 수도 있다. 거꾸로 올 겁니다. 거꾸로입니까? 네.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지금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네. 한번 보세요. 사실상 정치적으로 다 퇴출됐어요. 한국 사회에서 배신자 프레임을 한번 덮어 쓰기 시작하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도 더 심하겠죠? 한번 해보고 또 거지 됐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뭐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제 탄핵 그 찬성 세력 유승민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연합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는 모양이던데. 배신자 연대지. 배신자였는데 오히려 아이 그 좋죠. 그래 하면 우리가 정리하기가 훨씬 편하죠. 네. 자,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시장님도 아니면 오세훈 시장도 뭔가 야권은 뭐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내가 없다고 어제 MBC 나가서 이야기를 갖다가 거의 10분 이상 했는데 네. 특검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런 사기꾼하고 작당해서 뭘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특검을 하건 검찰청을 총동원해서 수사를 하건 한번 해보라고. 나는 그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탄핵 지난번에 그 대선 경선할 때 명태균이가 윤석열 후보 쪽에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예. 내 지지율 깎아내리고 네. 윤석열 지지율 올리고 피해자 아닙니까? 오히려 명태균 씨 피해자다. 아니 그게 결정적인 피해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걸 갖다가 갑자기 가해자로 둔갑시키더라고. 네. 그건 내가 어이가 없다고 봤죠. 그래서 명태균 이 친구가 얘가 뭐 말하는 거 내가 일일이 대응 안 해요. 대신 말하는 것 중에 거짓말이면 바로바로 고소합니다. 9번째 고소했어요. 그렇게 살아나려고 지금 이를 악물고 민주당에 붙어 있죠. 민주당에 붙어서 지금 아마 창원 삼성병원에서 병원 진단서 떼가지고 병보소 가려고 그러죠. 민주당에서는 빼내주기로 했는 모양이지. 그 빼내가지고 이제 옛날에 그 이해창 때 그 김대우비처럼 언론 상대로 막 떠들게 하려고 그렇게 작업하고 있죠. 근데 아무리 떠들어 반들 그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조선일보를 거론한 그 이 김건희 여사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그래서 이걸 놓고 이 녹음 파일의 존재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설이 나오고 등등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한 언사입니다. 부적절한 의사다.
그게 부적절한 헌사인데 그거 가지고 뭐 계엄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계엄을 하려고 한 거는 난 김용현 장관 꼬드김에 넘어갔다. 난 그래 봅니다. 네. 자, 지금 계엄 관련해서 이제 조금 여쭙고 싶은 게 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양원제 카드도 얘기하고 뭐 오세훈 시장은 지방분권 개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 측은 절대 뭐 개헌 20순간에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시장님은 만약에 개헌이 된다면 원로들이 지금 다들 여야 원로들이 하자고 하니까 어떤 부분을 꼭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까? 개헌 문제는 우리 사회에 지금 그 87 체제를 청산하고 87 체제는 사실 민주화되고 청와적 정권 교체를 했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이거 완성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새로운 미래 100년을 보는 그런 헌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나는 그걸 제7공화국 헌법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헌법을 지금 만드는데 과연 지금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 안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 그런 말씀이죠. 그거는 다음에 대통령이 언제 선출될지 모르지만 다음에 선출되는 대통령이 그 대통령 재임 중에 제7공화국 헌법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게 여야가 계엄 특별반을 만들고 제대로 수기를 해서 만들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지도자는 헌신과 희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차기 대통령의 본인이 만약에 이제 후보로 나선다면 그 3년만 하겠다 대통령을 그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맞추겠다 이런 계획을 하겠다라고 주장하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네. 주장에는 답변 안 하겠습니다. 네. 3년만 하겠다는 대통령을 뭐 예. 하려고 합니까? 지난번에는 2년 하겠다는 대통령 후보도 나왔어요. 예. 근데 2년 대통령 하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돈 많이 들어가고 수천억 들어가고 뽑겠습니까? 대통령이 돼서 제대로 하겠다 그래야죠. 저 지금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뭐 관세 전쟁도 치르고 있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나 이런 게 이제 관심사인데 또 시장님이 또 이런 거 정통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외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우선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그걸 거꾸로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 오히려 우리가 접근하기가 더 편할 것이다. 오히려. 예. 이번에 취임식 때도 가셨잖아요. 갔는데 나는 그 가서 이제 사실 그 비선 실세들하고 좀 네. 봤습니다. 봤는데 정치 스타일이 워싱턴 스타일이 아니에요. 응?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렇죠. 그죠? 약간 거래형 리더십이라는 표현 그렇죠. 하던데요. 부동산 거래형 네, 리더십이죠. 네, 이익이 되면 무조건 예. 하잖아요. 그래서 워싱턴식으로 바텀업식으로 아니에요. 그럼 시장님하고 좀 잘 맞겠네요. 탑다운식이야. 시장님하고. 그렇게 설득을 하려면 트럼프만 설득하면 예, 돼요. 예. 그 미국은 두 번째가 공식적인 라인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비선 실세들이 정책을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비공식 비선 실세가 움직이면 국정농단에다 난리를 치지만 미국은 거기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비공식 실세들하고 우리가 접촉을 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오히려 우유부단한 바이든 시대보다 훨씬 접근하기가 쉬울 것이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북핵 문제만 해도 그래요. 예, 이제 확장 억제력을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해왔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나는 지난번에 윤 대통령하고 그 TV 토론할 때도 네. 나는 그건 안 될 것이다. 네. 해본들 미국이 로스앤젤레스나 워싱턴이 불바다 될 것을 각오하고 대한민국 서울을 지켜줄 수 있겠냐? 그럴 리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예. 확장 억제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핵 균형이다. 남북이 핵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중국이 핵 개발하고 인도가 핵 개발했어요. 그다음에 인도가 핵 개발하니까 파키스탄이 개발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인도, 파키스탄, 중국의 국경 분쟁이 있었습니까? 예. 국경 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전쟁을 하면 다 죽으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공포의 핵 균형 이론입니다. 그러면 전술핵을 다시 전술핵을 같이 됩니까? 오든 네. 나토식 핵 공유를 하던. 균형 공유를 하든 네. 안 그러면 핵 개발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네. 하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핵 폐기물이 많아요. 그걸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일본은 이미 개정을 해서 재처리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 양이 10,000톤이 넘을 겁니다. 그럼 금방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거는 6개월 내에 만들죠. 네, 네. 일본을 그래서 핵 잠재력 국가라고 해요. 우리도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핵 잠재력 국가까지는 가야지 적시 핵 개발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춰놔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트럼프 접근이 한국에 왔을 때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워싱턴 가서도 내가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공감하던가요? 실세들 중에서는 네. 그런 이론을 처음 들어봤다. 아. 그런 주장을. 그래서 내가 앉아서 그럼 중국하고 일본 설득을 어떻게 하냐. 네. 중국은 설득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이미 북한 핵 개발을 저지 못했다. 네. 그래서 우리 핵 개발하는데 중국이 반대할 수 책임이 있다. 있겠냐? 중국이. 네. 그거는 일본 설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네. 미국이 해야 된다. 네. 어? 미국이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전달을 해놨습니다. 이제 시장 하시면서 이제 대구 경북 TK 신공항 건설 또 이제 광주까지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이런 성과들도 있었고 지금 가장 그 유명한 번화가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하고 계시고 또 대구 마라톤 대회를 세계 6대 네. 이제 마라톤 대 키우겠다 이런 네. 노력을 하고 계세요. 네. 이거 관련해서는 좀 짧게. 이게 예. 대구 혁신 내 시장되고 난 뒤에 바로 발표한 게 대구 혁신 100+1입니다. 네. 혁신을 100가지 하고 플러스 1이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었어요. 예. 그런데 100가지 혁신 중에서 지금 대구에서 2년 반 만에 70까지는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30까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단계별. 그리고 플러스 1의 행정 통합은 대구시로서는 시의회 동의까지 얻어 완성을 해놨습니다. 경북도만 지금 도의회 동의를 해주면 행정 통합은 즉시 우리가 추진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TK 신공항이나 이제 달빛철도라든지 동성로 프로젝트라든지 이 모든 것이 대구 혁신 100+1의 그 중에 하나다. 지금 한 70까지는 완성을 해놨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혹시 이제 탄핵 인용되면 뭐 대선에 나가셔도 걱정 없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거는 3월 중으로 네. 내년 그 5월 말이나 6월까지 내년에 선거 있을 때까지 모든 대구시 중요 정책은 결정을 다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 하는 일만 남아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여야를 통틀어서 거론되는 뭐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정치적 경륜이나 경험 면에서는 시장님을 능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차기 대선에 시대 정신이 있다면 어떤 게 될 것 같습니까? 차기 대선이 있다면 시대 정신. 좌우 통합이죠. 좌우 통합, 국민 통합. 국민 통합인데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20년 동안 좌우 갈등이 극심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달리던 폭주기관차가 서로 부딪힌 게 나는 비상계엄이라고 봅니다. 네. 그게 이제 마지막 의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충돌했다는 거죠. 서로 충돌한 게 비상계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다음 정권은 좌우 통합이 안 되면 네. 좌우 공존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지 한 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뭐 못다한 말씀 있으면 짧게 한 30초만 하실까요? 나라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혼란스럽지만은 우리가 그 해방 이후에 혼란을 겪은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혼란도 지난 세월에 보낸 혼란에 비하면 그리 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혼란이 조속히 극복이 되고 나라가 정상화되고 평온해졌으면 합니다. 네. 예. 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님과의 오늘 대담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시간이 좀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탈하고 이제 거침없는 입담, 또 여기에 뭐 통찰력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